한 번에 합격 해커스. 1장 상인이죠. 1장 상인을 보기 전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법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상법이 어려운 건 뭐냐면 상법이 전체적으로 안 잡혀서 그런 거예요. 민법이든 형법이든 헌법이든 법의 전체적인 체계와 구성과 논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형법도 형법 나름대로의 논리 체계가 있고 행정법도 행정법 나름대로 논리 체계가 있고 다 달라요. 헌법도 그렇고 민법도 그렇고 각각의 법마다 그 논리 체계가 다 다르거든요. 법의 구성이 달라요.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전체적인 프레임 안에서 각각의 쟁점들을 파악을 하셔야 이게 기억이 오래가고 논리력도 살아나요. 그냥 주구장창 처음부터 본다? 그거는 법을 공부하는 거로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때 법이라는 거는 수원법학을 말합니다. 학문이 아니라 수원법학에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상법의 경우에도 우리가 상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상법이 뭘 말하는 건지를 알아야 될 거고 상법이 상총, 상행위, 회사법, 그 다음에 보험, 어수 이렇게 된다는 건 다 아시죠? 그죠? 자, 근데 보험하고 어수는 뭐 따로 변론으로 우리가 하더라도 상법이라는 그 회사법 파트, 회사법이라고 하는 상법이라는 법 안에 들어있는 분류는 상총, 상행위, 회사법이에요. 이건 다 안다, 그죠? 이 정도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요? 상법을 입법한 사람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뭐고 여기서 말하는 건 뭐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겠지, 그지? 지금 이제 전혀 이제 잘 안 다가올 거예요. 그럼 뭐냐? 상법 총칙이라는 건 뭐냐? 상거래에 다 총칙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모든 상거래에 적용된다. 아니 그러면 상행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상행위에 적용되는 것들을 규정해 놓은 게 상행위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왜 상총과 상행위를 나눠 놨느냐? 그냥 상행위로 하죠. 그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상총 부분은 뭐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규정을 해놨냐면 상인의 개념에 대해서 정해놓은 거다. 이건 이제 제가 여러분 학설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쉽게 이해하라고 구조를 잡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상인의 개념에 관한 내용들을 개념 요소에 관한 거를 다 넣어놓은 거예요. 좀 있으면 이해하십니다. 뭔 말인가. 자, 상행위 편에 가면은 우리가 상행위 통칙이 있고 각칙이 있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각칙에는 대리상, 중개업 등등등 14개의 행위 유형들이 상행위 유형들이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죠? 통칙에는 민법 총칙에 대한 특칙, 물권법에 대한 특칙, 채권법에 대한 특칙이 규정이 돼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상총에 가면 제1조에서 상법의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사에 관해서는 이 법에 의하고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에 의하고 상관습이 없으면 민법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 상법은 뭐예요? 상사, 상거래, 상행위, 상거래에 적용하기 위한 법이지. 그러면 상거래에 적용되는 게 뭔데요? 라고 따지면 결국은 이거예요. 이거. 상거래다라고 하면 특칙을 적용해 주더라.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 민법 일반 소멸시효는 10년인데 상거래의 경우에는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5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해주더라. 대리의 경우에는 민법상 대리가 현명주의,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는데 상거래에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더라. 비현명주의더라. 그 다음에 상사 매매의 경우에는 또 특칙을 주더라. 그죠? 등등등. 또 물권 같은 경우에도 유질약정이 원래 민법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상사의 경우에는 유질약정이 허용되더라. 또 상사 유치권의 경우에는 민법에는 결련관계를 요하지만 상거래 유치권에는 일반 상사 유치권에는 결련관계를 요하지 않더라. 등등등 상행위, 상거래에 적용되는 특칙들을 통칙에 적어놨죠. 그죠? 결국 이거를 적용하기 위한 범위를 확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상행위의 통칙에 돼 있는 민법에 대한 특칙들을 어떤 특정 거래, 어떤 채권에 적용하기 위한 범위를 잘라내기 위해서 상법을 규정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각칙은 뭐다? 개별적인 특수한 상행위 유형들을 특성들을 이제 규정을 해놓은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교재를 한번 봅시다. 23페이지 뒤로 가서
아직까지는 뭔 말인가 싶을 거예요. 자, 23페이지 가시면 맨 위에 상행위 통칙인데 거기 보시면 기본적 상행위, 준상행위, 보조적 상행위 이렇게 돼 있죠. 예. 기본적 상행위는 뭐냐? 영업으로 하는 46조 각호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여러분 법전을 보시면 46조 한번 넘겨보시면 영업으로 하는 아래 각호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라는 거예요. 즉 46조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뭐라 그런다? 예, 기본적 상행위. 기본적 상행위라고 하고, 그런데 이 46조 각호에 있는 상행위 중에서 특히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거래, 그리고 그 거래의 특수성에 대해서 좀 법으로 규정해 놓아야 할 필요성이 큰 거래들을 뽑아서 14개 뽑아서 어디다가? 각칙에다가. 상행위 각칙에 있는 대리사항 중개업 보면은 46조 각호에 다 있어요. 상사매매도 다 있고 위탁매매도 다 있고, 그죠? 네, 공중적배업 다 있고 금융리스업하고 가맹업은 맨 밑부분에 가 있죠. 최근에 추가된 거야, 걔네들은. 그러니까 상행위의 각칙에 있는 거는 46조 각호에 있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적 상행위 중에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법으로 규율해야 된다. 왜 법으로 규율했을까요? 임의 규정이죠. 왜? 당사자들 사이에 거래는 많이 일어나는데 약정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넣어놨다. 이게 상행위 각칙에 대한 유형들이에요. 그러면 상행위 각칙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어요? 각각의 규정된 행위들의 특성, 왜 규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권리 의무 관계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죠? 그것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시험에 나와요. 통칙에서는 이건 그야말로 통칙이지. 민법 총칙에 대한, 민법 물권에 대한, 민법 채권에 대한 예외적인 것들을 하니까 이거는 반드시 조문들 다 외워야 돼. 통칙에 있는 조문은 반드시 외워야 되고, 이 조문은 기록에도 많이 나오죠. 그죠? 민사 기록에도 많이 나옵니다. 소멸시효나 유치권 등등에서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각칙은 46조 각호에 있는 거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6조 각호에 있는 게 모든 상거래를 다 규정한 걸까요? 규정할 수가 없지. 그죠? 인간의 상행위 유형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사람이 영업행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수많은 영업행위들을 다 46조 각호에 규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판례나 학설들이 어떻게 보느냐, 또 상법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옵니다. 앞으로 오셔가지고 3페이지 보시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세 번째 줄입니다.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중요 조문입니다. 5조 1항 꼭 외우셔야 돼요. 상인은 뭐다?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서, 포인트가 상인적 방법이에요.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거 처음 보실 때 헷갈리거든요. 아니 선생님, 상행위를 안 하는데 상인이라고요? 이때 상행위라는 거는 46조 각호에 규정된 상행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46조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어떻게 해요? 본다. 간주예요, 간주. 자, 이 규정이 왜 중요하냐면, 다시 교재 23페이지로 옵니다. 23페이지로 와서 2번 두꺼운 굵은 볼딕체로 해드렸죠.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 보시면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 몇 조죠? 제3조.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죠.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제3조가 일방적 상행위 조항이에요. 이 일방적 상행위 조항에 의해서 상법의 적용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지죠. 자, 여러분 지금 학원에 수강료 내시고 수강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지금 다 수험생이시니까 상인이 아니잖아요. 비상인이야. 그죠? 우리가 뭐 영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학원은 뭐예요? 교육업이라는 영업을 하잖아요. 그럼 학원인 상인하고 여러분이 계약을 했죠. 그러면 이 계약 거래의 일방이 누구죠? 상인. 그러면 이 거래에는 뭐가 적용된다? 상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의점 가셔가지고 뭐 CU나 세븐일레븐 가서 음료수를 하나 샀다. 커피 전문점에 커피를 한 잔 마셨다. 상행입니까? 아닙니까? 상행위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왜? 커피를 판매하는 사람은 상인이잖아요. 편의점 운영하는 가맹점주 상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버스를 탄다. 버스를 탈 때도 상행위야. 왜? 운수회사가 상인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방적 상행위 조항 때문에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거래는 뭐다? 상행위야, 상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변호사가 되셔가지고 어떤 소송을 하실 때도 이 법률 행위가 상행위인지 아닌지 여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인들 간의 돈을 빌려준 건지 아니면 상인과 비상인 간의 자금 대여 관계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느 일방이 상인이다라고 하면 상법이 적용되는구나. 따라서 이 3조에 의해서 상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민사에서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하시면 그 거래가 상인이 연결이 돼 있냐, 상인이 개입이 돼 있냐 안 되냐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46조 각호에 있는 걸 하는 사람, 영업으로 하는 사람은 그냥 상인이야. 그냥 상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고민 안 해도 돼. 그런데 문제는 뭐다? 46조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 상인적 방법에 의해서 영업을 하는 자는 의제상인 이렇게 해서 의제상인으로 보는데 이걸 그러면 상인적 방법과 상인적 설비가 뭐라 볼 건가에 대해서 학설이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 이건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해하시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서론이에요.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를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면 의제상인이 되는 거예요. 인적 설비가 뭐다? 대표적인 게 직원. 쉽게 말해서 직원. 물적 설비가 뭐다? 상호. 회사 자기 영업의 명칭, 자신을 상인을 표창하는 명칭, 상호. 그 다음 상업 등기.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물적 설비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영업장부, 영업장부, 상업장부. 이런 것들이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의 대표적인 거예요. 자, 직원이 뭐죠? 직원을 우리가 그래도 상법을 공부하니까 그냥 직원이라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법률적인 용어로 상법에 있는 용어로 쓰면 뭐다? 뭘까요? 상업 사용인. 그 다음에 상호. 상인이 자신을 영업 주체를 표창하는 명칭이 상호죠. 그 다음 상업장부 등기. 여러분 상법 한번 쭉 보세요. 상법 총칙 부분을 보시면 처음에 뭐가 나와요? 상업 사용인 나오죠. 그 다음에 상호에 관한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상업장부에 대한 게 나오고 상업 등기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다? 상총은 상인의 개념 요소다. 개념 요소. 그러니까 의제상인을 만들어주기 위한, 의제상인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인적 설비와 방법에 따라서 영업을 하는 자가 상인이 되는데 그러면 그 자가 상인적 설비와 방법에 따라서 영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판단하는 기준점들이 상업사용인이 있냐, 상호를 사용하느냐, 상업등기제도를 이용하느냐, 상업장부를 쓰고 있느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영업 양도죠. 이게 뭐 제일 상총에서 중요한 쟁점이긴 한데 요건 잠시 후에 또 봅니다. 왜 상총에 들어오는지. 자,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이 상인의 개념 요소를 잡아놨으니까 그럼 이게 막 틀어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업 사용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규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상업 사용인에 뭐가 있다? 지배인, 부포상, 물판사죠, 그죠?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그죠? 요 세 가지야, 세 가지. 이게 다야, 그죠? 요렇게 구조를 잡으셔야 돼. 아, 상총은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업 사용인은 요거다. 상호와 관련해 가지고는 상호의 의의와 상호의 양도와 상호의 폐지에 대한 기본적인 객대 비용 쟁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호와 관련해서는 상호 소경 영업 양수인의 책임이라 상호 폐지 청구권, 상호 폐지 청구권하고 등기된 상호의 등기 배척권 22조, 23조. 그 다음 명의대여자 책임. 요거 관련해서는 22조, 23조, 24조. 이거는 뭐 반드시 외워야 되는 조문. 여러분 반드시 충분히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는 조문. 그다음에 상업 등기야 37조와 39조. 상업 등기의 일반적 효력, 등기하지 아니하면 손해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9조.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상이한 등기를 한 자는 그 상의를 제3자에게 손해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9조. 요 두 가지죠. 상업 등기가 그냥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영업 양도는 이제 따로 봅니다.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요 쟁점들을 각각의 테마별로 상총에서는 우리가 다루게 될 거야. 이 내용들을 잘 잡고 계셔야 돼. 특히 내년 시험, 2024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총 부분은 달달달달 공부하셔야 되지. 왜요? 올해 많이 안 나왔잖아요.
올해 시험에서 상총 부분에서 객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내년에는 그리고 나올 만한 쟁점들이 또 있어. 판례인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판례라든지 나왔지만 한동안 안 나왔다든지 그런 쟁점들이 있으니까 상총 부분은 적어도 제 교재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달달달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자, 이 차례를 여러분 외우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소상인 특집 공부하잖아요. 그죠? 자본금이 자산의 가치가 1,000만 원 이하인가요? 그리고 미만인 소상인의 경우에 뭘 적용하네요? 지호, 장기 이렇게 다 외우잖아요. 그죠?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적용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그냥 외우셔도 돼요. 사용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그 다음 영업양도 따로 하나 마지막에 붙이고. 자, 요렇게 상총이 구성이 된다. 이해되시죠? 네. 상총에 대한 부분들은 상인의 개념 요소인데 중요하게 나오는 게 상업사용인과 상호등기, 상업장부인데 상업사용과 관련해서는 지배인, 부포상, 물판사인데 지배인과 관련해가지고 나중에 또 보겠지만 중요한 쟁점이 지배권의 남용, 지배권의 제한, 그 다음에 표현지배인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부포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표현지배인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된다.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제가 강의할 때도 설명을 드립니다. 등등등.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강의를 들은 다음에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공부한 게 뭐 상총을 공부했는데 그럼 상총 뭐뭐 있었고 뭐가 쟁점이었고 그 중에 중요한 판례가 뭐였다. 머리로 생각하는 건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다시 교재를 찾아서 확인해보고 그렇게 내가 머리를 생각해보고 자꾸 기억을 떠올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그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게 떠오르지 않는 거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거를 만드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이제 했고요. 뭐 나머지는 이제 교재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상인 부분에서는 이제 상인의 자격 취득 시기 언제 자연인의 상인 자격 취득 시기가 사례라든지 객과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교재 앞부분 보고 해당 부분 판례 볼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은 좀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사법은 뭐예요? 회사법까지 하고 갈까요? 회사법은 상인을 우리가 할 때 일반 자연인인 상인하고 회사, 그죠? 상인은 상사회사하고 민사회사로 나뉘잖아요. 회사는 당연히 상인이죠. 그 회사에 대해서 회사라는 상인은 법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법이 만들어준 상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은 게 회사법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법이 적용이 되면 상행위 통칙도 적용되고 회사법에 해당 주식회사는 뭐다? 상총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영업양도에 관한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배인에 대한 부분도 대표이사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적용이 돼 있고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 의무에 관한 내용도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적용이 돼 있고 다 비슷한 구조로 이렇게 갑니다. 다 가져오고 특히 중요한 게 영업양도와 관련해서 상호소경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현물출자가 적용이 되느냐 유추 적용이 되느냐에 관한 판례 있죠? 지금 여러분들 잘 그런 게 있나요? 하는 표정도 있는데 잠시 후에 봅니다. 그런 부분들 다 중요하다. 이거는 회사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거니까 상총은 당연히 적용되고 상행위인 특칙도 당연히 적용되는 거죠. 어떤 회사가 운수업을 해요. 그러면 운송업에 대한 상행위 각칙의 내용이 적용이 되겠죠. 그 회사에는.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회사에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내용들을 규정해 놓은 게 주식회사의 회사법이다. 왜? 회사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원래 태어난 게 아니잖아. 그죠? 사람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각각의 기관의 구성이라든지 권리 의무에 관해서 법에서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겠더라. 그리고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 충실의 원칙 때문에 강행 규정들도 좀 있습니다. 그거는 회사법 할 때 보시면 되겠다. 자, 첫 시간에 할 내용 중에서 이제 기본적인 이 구조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작년에는 더 자세하게 막 설명드리고 하는데 또 기본 강의할 때는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해서 상총이 어떻게 되고 상행위가 어떻게 되고 회사가 어떻게 된다. 그리고 상총에 오늘은 상총할 거니까 상총의 중요한 쟁점들은 뭐다. 이렇게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을 보시죠. 3페이지.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고 한다. 이게 사조 조문이죠. 반드시 여러분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때 포인트는 뭐다? 자기 명의야. 자기 계산이 아닙니다. 자기 계산은 X. 내가 내 이름, 내가 자기 명의라는 건 내가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된다는 말이에요. 명의라는 말은 뭐다?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 인허가 명의가 아닙니다. 인허가 명의 X,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 동그라미.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명의란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 말한다. 시험에 안 나왔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나와도 이상한 지문 아니고 다른 직렬 시험에는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최고의 시험이니까 변호사 시험에는 이 정도는 알겠지 하고 안 내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된다. 세 번째 지문은 이제 봤고요. 이것도 꼭 암기하셔야 되고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이때 상행위가 뭐다? 46조 각호에 규정된 상행위. 그렇게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회사는 46조 각호에 규정된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간주예요. 상인이 아예 그냥 확정을 지어줘 버리는 거예요. 자,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판례 이거는 객대비입니다. 1번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명이나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하고 실제 영업상 주체가 다를 경우에 실제 영업상 주체가 상인이 돼요. 출제 연도를 보시면 변호 14년, 모의 20에 모의 22년도에 사례도 나왔죠. 그러니까 중요한 판례인데 시험에 나온 지 오래됐죠. 그러니까 꼭 이거는 주는 지문으로 그냥 쉽게 알려주는 지문으로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죠. 와이프가 실제로 여러 가지 뭐 집에서 뭘 만들어서 물건 팔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은 남편 명의로 했다든지 뭐 제가 또 건설 쪽 일도 하는데 건설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남편이 일은 하는데 사업자 등록 명의는 아내 이름으로 해서 개인으로 인테리어 하시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인테리어를 하는데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계산서 발행해서 딱 보니까 대표자 이름이 그 사람이 아니야. 홍길동이 아니야. 여자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이게 누굽니까? 저희 와이프고 제가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집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럼 누가 상인이라고요? 남편. 인허가 명의자가 아니라는 거죠.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이지 그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란 말이 인허가 명의자를 말하는 건 아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2번 5,000평의 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영하던 중에 2,000평 부분의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해서 대도시 사과 판매상에 판매하는 경우에 영업으로 사과를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인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그 농업을 지어서 이렇게 과일을 재배해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 매매를 했잖아요. 매매를 했으니까 이거는 46조 각호에 규정된 매매 행위에 해당해서 상인이 아니냐라는 게 문제가 됐었는데 판례가 일단 과수원에서 사과를 재배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인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저는 봐요. 뺄까 하다가 일단 넣었는데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도 많이 판매하고 상인적 방법으로 많이들 영업을 하시잖아요. 그죠? 직원도 두고 그런 경우에는 상인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다만 일반적인 과수원을 하는 분들이 자기 사과를 전부 다 대도시의 위탁 판매상에게 사과를 넘겨서 그 사람이 가져가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행위로 볼 것이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다는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그냥 체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알고 계셔야 돼요. 3번은 기출 판례는 아닌데 알고는 계셔야 된다. 개주가 낙찰계 운영 수입으로 가게를 꾸려왔더라도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개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개주를 의제상인이나 기타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개불입금 채권을 5년의 소멸시효가 되는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 자, 이게 뭐냐? 갑이라는 사람이 개주예요. 여러분은 이제 개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 아주머니들이 개를 많이 했거든요. 아파트에 계신 분들, 동네 뭐 장사하시는 분들 개를 많이 하는데 가령 뭐 A 1번부터 A 10번까지 이 개주가 개원들을 모으는 거예요. 자, 뭐 A 9번까지 합시다. 개원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느냐? 이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다 이게 사적 금융이라고 보는 게 왜 이런 표현이 나오냐면 A1부터 개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큰 돈이 필요한 거예요, 목돈이. 그런데 한 번에 큰 돈을 어디 은행 가서 빌리긴 어렵잖아요. 자기 신용이나 여러 가지 또 있으니까. 그래서 개주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만약에 1,000만 원짜리다, 1,000만 원. 쉽게 말해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얘가 100만 원. 한 번씩 갯날에 100만 원씩 들고 오는 거예요, 다. 그죠? 갯날에 100만 원씩 들고 와서 자, 이번에 그러면 누가 개를 탈지 뽑자. 뭐 이렇게 낙찰개식으로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A1이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A1은 얼마 가냐? 1,000만 원 가져가는 거지.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0만 원 가져가. 그러면 얘는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또 모이겠죠. 다음 달에 모여서 또 100만 원씩 다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다 100만 원씩 주는 거지. 그 얘는 1,000만 원 받아가고 얘는 1,000만 원 받아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10달 동안 계속 나와서 100만 원씩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개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러면 돈이 급한 사람은
먼저 받아가고, 돈이 좀 덜 급한 사람은 이제 뒤에 받아가겠죠. 뒤에 받아가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가거나, 먼저 받아간 사람은 돈을 더 내거나, 이렇게 이자율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이런 구조야. 요래서 개를 하는 거예요. 아, 목돈이 필요하다. 내가 그럼 언제 개를 탈까? 그래서 옛날에 막 어머니들 보면은, 동네 아주머니들 보면, 오늘 갯날이야, 나 오늘 개돈 타는 날이야, 막 이러면, 그런 말 들어보셨죠? 개 탔냐? 뭐 이런 말도 막 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뭐냐? 이렇게 개를 내서 내가 100만 원씩 100만 원 냈는데 이제 드디어 내가 1000만 원 받을 날이 된 거야. 와, 그럼 목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가지고 뭐 예전에 가구를 바꾼다든지 이런 이제 기묘한 데 쓰고 그랬거든요. 자, 얘가 1000만 원 받았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달 돈을 내야 되겠죠, 그죠? 얘 누구한테? 개주한테. 개주한테 돈을 내고, 그럼 개주가 받아서 주는 거예요. 그 낙찰된 사람한테. 혹은 순번을 정해가지고, 그 순번계라 그러는데 미리 차례를 정해서 그 차례대로 받아간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불안하잖아, A10 입장에서. 아니, 나는 계속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줬는데 나머지 얘네들이 돈 안 주면 어떡해? 그죠? 나머지 내야 되는 애들이 안 주면 나는 돈 못 받잖아, 내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보장해 주냐? 개주가. 야, 쟤가 안 내면 내가 태워서 줄게. 내가 내 돈으로 내가 해줄 테니까 걔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주는 어떤 혜택을 보겠죠, 당연히. 개런티를 해주는 거야. 일종의 보증을 해주는 거죠. 얘 A1, A2, A3가 받아간 다음에 A4 차례가 됐는데 못 받아가는데 A1, A2가 돈을 안 내더라 라고 하면 걔네들이 내야 되는 돈을 개주가 얹어서 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다 태워줬어. 동네 아줌마들은 다 해줬는데 개주가. 근데 A1이 돈을 안 낸 거야. 개금을. 개불입금. 원래 매달 100만 원씩 돈을 내야 되는데 얘가 안 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냐? 요 판례 사실관계입니다. 판례 사실관계를 설명을 드리는 게 사례로 나올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한번 들어두시면 나중에 좀 이해가 되시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개불입금을 줘야 되는데 안 준 거죠. 그럼 결국 개주는 A1에 대해서 개불입금 채권을 가지겠죠. 그 사이가 좋으니까 안 주면 바로 뭐 소송 걸어서 하면 되는데 시간을 한참 걸린 거죠. 그래서 이게 한 7년 정도 지난 거예요. 7년 정도 지나가지고 개주가 A1한테 야, 나 이제 더 이상 너 못 기다려. 돈 내놔. 왜 안 줘? 그랬더니 A1이 뭐 배째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했더니 A1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 상사채권 아니냐. 상사채권이다. 갑이 A1에게 가지는 개불입금 채권은 상거래에서 발생한 상사채권이니까 5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7년 지났으니까 이거는 소멸시효가 완성했다. 이렇게 따졌거든요. 그랬더니 판례가 뭐라 봤느냐? 요 사안의 경우에는 이 갑이라는 아줌마가 좀 이자도 받고 여기서 남는 돈으로 생활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 생계수단으로 그냥 한 거지. 그거를 이런 행위를 가지고 영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아니지 않느냐. 뭐 직원을 두고 한 것도 아니고 따로 뭐 장부를 많이 만들어서 개를 뭐 수십 개 하면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동네 아줌마들 모아서 그냥 개 운영한 거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영업으로 갑이 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결국은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판결에서는 승소했겠죠. 자, 다시 한번 3번 봅시다. 개주가 낙찰계 운영 수입으로, 낙찰계 이해되시죠? 수입으로 가게를 꾸려왔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자기가 조금 더 얹어서 받았겠죠. 가게를 꾸려왔더라도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개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이 단서예요. 그죠? 굵은 글씨로 해드렸죠.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개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개주를 의제상인이나 대금, 환금, 기타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불입금 채권을 5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을 볼 수 없다. 지문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개주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개를 운영한 경우에 개불입금 채권은 상사채권. 그죠?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 시험은 이제 바꾸어서 낼 수 있잖아요. 그죠? 바꾸어서 보면 상인적 방법에 의해서 영업으로 개를 운영한 것이라면 상사채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상사채권 아니다. 예. 요 정도 세 가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전문직은 상인이 아니에요. 전문직이라 하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 준비하는 변호사, 그다음 의사, 뭐 공인회계사 이런 직이 되겠죠. 판례 보시면 1번. 변호사의 영리 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직무에 관하여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재반 규정을 참작해 볼 때 변호사를 상법 5조 1항에 규정된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 행위라는 거는 46조 각호에 없어요.
없으니까 그러면 변호사가 한 것이 과연 이게 상행위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상인적 설비와 방법으로 하느냐.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무실에도 직원이 있어요. 예, 상업사용인 있죠. 상업사용인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어. 그리고 저도 뭐 법률사무소 예건 그래서 상호 같은 걸 쓰잖아요. 그죠? 대외적으로 써.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건 수납부나 장부도 다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상인적 방법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는데 판례는 뭐다?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이거는 사례는 안 나옵니다. 선택, 객대 비용으로 전문직은 무조건 다 상인이 아니다. 사자 붙은 거는 다 상인 아니다. 예. 그래서 2번 의료법 규정 보면 의사도 아니고요. 2022년 8월 달에 선고된 판례 있죠? 최판입니다. 보시면 이거는 민법하고도 연결이 돼요. 세무사.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10년의 소멸시효래요. 이게 민법과 연결되는 게 첫 번째 줄 보시면 민법 168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변호사, 변리사, 공정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죠. 이거 민법 쟁점입니다. 3년의 시효인데 이 세무사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례가 세무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무사의 직무상 채권은 상사 채권이 아니다. 왜? 세무사는 상인이 아니니까. 그러면 몇 년으로 가야 되냐? 10년으로 간다는 거죠. 이거는 민사에도 연결될 수 있는 판례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상인입니다. 자본금 1천만 원 미만의 상인으로 회사가 아닌 자를 소상인이라 말하고 그죠? 자, 지호장기,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체크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법인의 상인 자격. 회사는 설립 등기 시에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 청산 사무가 사실상 종결된 때, 청산 등기가 된 때가 아니죠. 우리 민법 쟁점이죠, 그죠? 민법 쟁점. 회사가 법인이 청산 등기가 되었더라도 아직 처리되지 않은 청산 사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청산 사무의 범위 내에서는 소멸하지 않죠. 네, 민법 쟁점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설립 등기 시에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이제 등기가 여러 가지 나올 텐데 등기 중에 등기의 효력, 상법에서 등기의 효력, 창설적 효력, 그 다음에 상대적 효력, 뭐 대항력이죠. 이게 37조잖아요. 등기할 때 봅니다. 30조 1항에서 등기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손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기는 원칙적으로 상업등기는 뭐다? 창설적 효력이 아니야. 등기를 해야 어떤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신주 발행의 경우에 신주를 발행하면은 자본금이 주식회사 신주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하니까 자본금 증가의 변경 등기를 하거든요. 그럼 자본금 증가의 변경 등기를 해야 신주 발행 효력이 발생하냐? 아니다라는 거야. 아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 못하는 거예요. 이사가 취임을 해요. 주식회사 이사가 취임을 한다. 그럼 이사는 언제부터 이사 자격을 취득하느냐? 주총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이사가 취임 승낙을 하면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이사회의 지위가 인정된다. 그죠? 기본적인 판례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사는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이잖아요. 어떠한 자가 주총에서 이사로 선임이 되고 그가 취임을 승낙을 했으면 이제 이사야. 그럼 이사가 됐으니까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등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여전히 이사야. 근데 제3자에게, 손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야. 대부분 상법에 있는 건 다 이렇게 대항력에 관한 부분들, 상대적 효력, 37조. 그래서 우리가 미리 상총에서 등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상업등기 효력에 대해서. 자, 창설적 효력은 뭐냐? 등기하지 않으면 그 행위 자체가 효력이 발생 안 하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만 그 행위의 등기 사항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상법에는 두 가지입니다. 설립등기. 회사는 설립등기를 해야 회사로서 성립을 하는 거야. 그때부터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주식회사 경우 회사 설립 절차를 공부하죠. 우리가 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 작성하고 발기인들이 주식을 인수하고 모집 설립의 경우에는 모집주주를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발기인 집회 또는 모집주주가 있는 경우에 창립총회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변태 설립 사항이 있으면 조사도 하고 조사 검사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등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회사는 언제 성립해요? 등기한테. 등기 전에는 회사가
없어. 권리 의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등기하기 전에는 그럼 회사가 성립이 안 되니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설립하기 전, 등기하기 전에 발기인들이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잖아. 설립될 회사를 위해서 뭐 부지도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돈도 빌리고 그죠? 그다음에 등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행위에 따른 권리 의무가 나중에 설립된 회사에게 어떻게 인정을 시킬 거야? 걔가 한 게 아닌데. 그 개념이 뭐다? 설립중개회사. 그래서 설립중개회사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왜? 회사는 설립 등기를 해야 그때부터 권리 능력을 가지니까. 그러면 자연인의 경우에는 그런 개념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 없지. 자연인은 이미 살아있잖아. 영업을 하든 안 하든 나는 이미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잖아. 민법 쟁점입니다. 그죠? 자연인은 출생과 동시에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영업을 위한, 자연인이 영업을 위한 개업 준비 행위를 할 때 뭐 돈을 빌리거나 어떤 뭐 대지를 사거나 재료를 구입하거나 하더라도 그 모든 권리 의무는 누구에게 들어가? 누구에게? 자연인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나중에 영업을 시작해야만 그 채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야. 그죠? 자연인은 이미 권리 의무가 있으니까 그 행위 시에 권리 의무는 발생을 해요. 그런데 자연인의 경우에 뭐다? 그거를 상행위로 볼 거냐 아니냐 이것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요 다음에 이제 공부할 쟁점입니다. 그래서 나누어 보셔야 되는 게 회사는 창설적 등기 요령에 의해서 설립 등기 시에 성립한다.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전에는 아니야. 자, 두 번째 요거 한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등기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게 뭐다? 합병. 합병의 경우에는 우리가 뒤에 나중에 조직 변경 공부합니다.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등기를 해야만 합병의 효력이 발생해. 합병의 경우에는 영업 양도할 때도 공부하지만 영업 양도는 개별적인 채권 계약이야. 그래서 양도인의 자산을 양수인에게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이전 행위들을 다 해야 돼요. 왜? 영업 양도는 채권 계약이니까. 계약이니까 포괄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합병은 상법에 의해서 포괄승계, 법에 의해서 포괄승계가 일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포괄승계가 언제 일어난다? 등기시에. 합병을 위한 각 회사,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뭐 합병 후 전속회사하고 합병 소멸회사에 각각의 주총 특별 결의를 하고 그 뒤에 합병 등기를 했을 때 합병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언제 자산이 넘어가요? 합병 등기했을 때 넘어간다는 거지. 자동적으로 합병 등기에 의해서 넘어간다. 요 두 가지만 창설적 효력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경우에도 회사를 설립할 때 완전 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설립한 때에 그때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설립 등기에 준하는 거죠. 그죠? 완전 모회사가 되는 회사 설립이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개념 잡아 놓으실 건 뭐다? 설립 등기하고 합병. 설립 등기하고 합병만 창설적 효력. 나머지는 다 상대적 효력. 상대적 효력은 뭐다? 37조 1항에서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 기본 조문입니다. 그런데 선의의 제3자, 선악 여부를 불문하고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대항 요건인데 그게 뭐다? 상호의 양도. 잠시 후에 공부합니다. 상호의 양도의 경우에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악을 불문하고 대항 못해. 그럼 등기의 효력은 요 세 가지만 정리하자는 거지. 창설적 효력 두 가지. 설립 등기, 합병. 여러 번 말합니다. 앞으로 강의하면서도 계속 얘기할 거예요. 창설적 등기, 합병, 창설 효력. 설립 등기, 합병, 창설적 효력. 그 다음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악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하는 게 뭐다? 상호의 양도. 그것만 있고 나머지는 다 상대적 효력으로 정리한다.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꼭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여러분 나중에 일일이 안 외워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뭐 문제가 나왔는데 신주 발행의 효력은 신주 발행에 관한 등기를 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틀린 지문이잖아. 객에서 틀린 지문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 고민할 게 뭐 있어요? 그 틀린 지문을 고르라고 했는데 그 지문이 나왔어. 그럼 그거 틀렸죠? 자본금 감소, 감자의 효력은 감자 등기를 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그거 공부 안 했지만 나를 믿으라니까. 두 개밖에 없다니까. 저를 믿어요. 예. 내가 거짓말 하겠어? 이 두 가지만 하면 나머지 건 틀린 거야. 그럼 그거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요, 객은. 그죠? 그래서 확실한 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확실한 걸 분명하게 알려면 여러분들이 가르마를 타고 정리를 해놔야지. 뭐 일일이 언제 다 외워. 그죠?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법인의 상인 자격으로 다시 옵니다. 4페이지. 그래서 회사는 설립 등기 시에 상인 자격 취득하고 청산 사무가 사실상 종결한 때에 소멸한다. 그 다음에 객대 비용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공법인의 상인 자격은 인정 안 돼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뭐 관광진흥공사, 뭐 이런 거, 상업진흥공사 이런 거 있죠. 무슨 공사 이렇게 붙은 거, 새마을금고 이런 거, 택지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공사 이런 거 전부 다 얘네는 상인이 아니야. 얘네는 상인이 아닙니다. 공사니까 공공의 아까 변호사를 상인이라고 상인이 아닌 걸로 봤듯이 얘네들은 설립에 관한 근거 법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상인으로 안 봐. 그런데 여러분 메모해 두셔야 되는 게 뭐다? 이 공사하고 거래한 상대방이 상인이야. 공사하고 거래한 상대방이 상인이다. A 공사하고 A 공법인이죠. 하고 B가 거래를 했는데 B가 상인이야. 그럼 이 거래는 뭐다? 상거래. 3조. 요거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판례를 잘못 이제 보시는 분들도 가끔 보면 판례 중에 공사하고 거래했는데 그 거래 상대방이 상인이기 때문에 그 거래는 상행에 해당한다, 상사채권이다라고 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다? 상대방이 상인이니까 3조에 따라서 상행위가 적용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3조에 의해서 일방적 상행위 조항 이 일방적 상행위 조항에 의해서 상법의 적용 범위가 무궁무진히 넓어진다. 변호사하고 상인하고 계약을 하면 상거래다 아니다? 상거래다. 제가 해커스하고 전속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내가 전속계약을 하고 강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전속계약은 상거래가 아니에요? 상거래야. 나는 변호사지만 그죠? 상인이 아니지만 해커스는 상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거래에 해당한다. 요걸 헷갈리면 안 된다. 하지만 이런 공사 이런 공법인들은 상인이 아니다. 이렇게만 나오면 공법인은 상인이 아니다. 뭐 농업협동조합은 상인이 아니다. 맞는 거죠. 그죠? 예. 농업협동조합과 그 조합에 소속된 농민들 간의 자금 대여 거래 이거는 상거래가 아닌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연인의 상인 자격 취득 시점 여기까지 하고 한 15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진도 나가겠습니다. 요거는 개그로도 중요하고요. 상인 자격 부분에서 사례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쟁점이다. 작년에 실제 모의에도 시험이 나오고 뭐 그랬습니다. 보시면 1번 판례 뒤에 보시면 모의 20, 모의 22 표시해놨죠. 그죠? 1번, 2번 보시면. 작년에 모의 시험에 이게 모의 사례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근에 모의 사례나 변시 사례로 나온다라고 하면 적어도 개그로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1번 판례 뒤에 보시면 변호 14, 19, 모의 20, 22. 밑에 판례 보시면 변호 14, 19, 모의 20, 20 이렇게 돼 있죠. 밑에도 봐도 변호 16, 18. 한참 됐잖아요. 중요한 쟁점인데 한참 됐단 말이죠. 이거는 내년 시험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이라면 이 세 가지 판례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법인의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의 경우에는 설립 등기를 해야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니까 설립 등기 시부터 권리 의무를 취득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설립되기 전에 행한 행위들의 효력을 설립 후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 필요해서 들어온 게 설립 중 회사의 법리다. 그런데 자연인의 경우에는 그런 법리가 필요 없다는 거죠. 왜요? 자연인은 늘 출생함으로써 권리 의무 주체가 되니까. 그런데 자연인이 상인이 되는 경우에 상인의 개념이 뭐예요? 상인. 영업으로 상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영업으로라는 거죠. 영업으로. 여기에서 이제 상행위의 종류가 이제 나누어집니다. 영업으로 상행위를 하는데 상행위는 아까 전에 본 기본적 상행위 이 개념부터 여러분 정리하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보조적 상행위. 이 두 가지로 뭐 준상행위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나누어 본다. 그럼 이게 이제 보조적 상행위가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드립니다. 전주식당. 전주식당이라는 오코를 가지고 A가 식당을 해요. 그럼 A는 뭐예요? A가 하는 건 뭐죠? 영업을 뭐죠?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변에 가서 뭐 커피도 마시고 음식도 사 먹잖아요. A가 전주식당을 해서 버는 돈, 뭘 해서 돈을 벌어요?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돈을 벌죠. 그죠?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음식을 먹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팔아서 돈을 벌잖아. 즉 기본적 상행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그 상인이 뭐를 해서 돈을 버느냐, 그 상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뭐냐라는 거죠. 자, 옷을 판매하는 옷가게예요. 그럼 옷가게 주인은 뭐예요? 옷을 판매함으로써 돈을 버는 거죠. 그죠? 그게 기본적 상행이야. 그러면 보조적 상행위는 뭐냐? 그 돈을 버는 행위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다? 자, 예를 들어서 전주 식당을 합니다, A가. 그런데 식당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식재료를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B가 식재료를 공급해요. A가 B로부터 식재료를 구매하는 것, 식재료 구매. A의 구매 행위는 뭐예요? A가 식재료 구매해서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사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거, 팔아가지고 C한테 판매. 이게 기본적 상행위가 되는 거죠. 그럼 A가 식재료를 구매하는 거는 팔기 위해서 사는 거니까 이거는 보조적 상행위. 이런 거를 다 보조적 상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B는 식재료 판매상이에요. 얘가 식재료 공급하는 건 뭐예요? 얘는 뭐로 돈 벌어요? 식재료를 공급해서 돈 벌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식재료 공급하는 건 뭐다? 얘 입장에서는 기본적 상행위. 이해되시죠? 자, D 은행한테 A가 코로나로 힘들어서 자금이 필요하니까 은행에 가서 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은행이 돈을 대출해 주는 건 뭐예요? 은행은 대출해 줘서 거기에 대한 이자 수익으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은 은행 입장에서는 기본적 상행위. 그런데 A가 돈을 빌리는 건 뭐예요? 자기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죠. 돈을 빌려서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A 입장에서는 보조적 상행위.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기본적 상행이라는 거는 그 상인이 무엇을 통해서 돈을 버느냐라는 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상행위 각칙할 때 위탁 매매 공부하는데 B가 위탁 매매인, C가 상대방. 자, 각칙에서 우리가 위탁 매매 공부하는데 위탁 매매의 경우에 이 위탁 매매인은 뭘 하는 거냐면 얘가 물건을 만약에 쉽게 팔게 있다. 내가 만약에 TV나 자동차를 팔아야 돼요. 그럼 내가 팔면은 비싸게 못 파니까 얘가 차를 잘 파니까 야, 네가 팔아줘. 그럼 내 차 이거 중고차인데 한 3천만 원에 팔아줄래? 그러니까 B가 그럼 내 3천만 원에 팔아줘. 나한테 얼마 줄 건데? 너가 3천만 원에 팔면 너한테 300만 원 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차 나한테 넘겨, 내가 팔아줄게. 그래서 B가 C하고 매매 계약을 해서 자동차를 팔죠. 그래서 B가 C한테 자동차를 팔아가지고 3천만 원을 받아. 그럼 그 3천만 원 누구한테 줘야 돼요? 지가 먹어? 아니잖아. 얘 거잖아요. 얘한테 줘야죠. 얘는 대신 A한테 뭘 받아요? 수수료 300만 원 받는 거죠. 그러면 B가 C한테 자동차를 파는 게 얘 기본적인 상행위가 될까요? 기본적 상행위? 아니다라는 거지. 왜? 얘는 자동차를 팔아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이걸 팔아가지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얘하고 수수료 계약, 위탁 판매 계약을 해서 여기서 받는 수수료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거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차를 파는 거지.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이 매매는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위탁 매매 공부할 때 위탁 매매인의 상행위는 뭐다? 위탁자로부터 매매를 인수하는 거, 대신 팔아주는 거. 이게 이제 기본적 상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 그래서 보조적 상행위는 뭐다? 자기가 상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보조적 상행위가 훨씬 더 많겠죠. 기본적 상행위는 별로 안 돼요. 근데 범위가 좁은데 보조적 상행위는 상인이 하는 모든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23페이지 다시 한번 가볼까요? 23페이지 상행위 분류 부분에 기본적 상행위, 준상행위, 보조적 상행위 세 번째 보시면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뭐다? 상행위로 본다라는 거예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기본적 상행위가 되는 거고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가 되거든요. 보조적 상행위. 근데 이 보조적 상행위는 뭐로 본다? 상행위로 본다라는 거예요. 인정, 간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자, 상인이 돈을 빌려요. 상인이 돈을 빌리면 이 돈을 빌리는 행위는 뭐다?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거지. 그런데 전주식당을 하는 A가 식당에 필요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혹은 직원들 월급을 주는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 아들 유학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자기 아들 대학 등록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A의 입장에서 자녀의 학비를 위해서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 그 상행이 아니에요. 상해가 아닌 거야. 그런데 추정되는 거지. 추정되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게 상해가 아니라는 거를 반증을 통해서 복면을 시켜야 되겠죠. A가 은행이 아니고 친구입니다. D가 은행이 아니고 친구. 일반인이야. 상인이 아닌 친구가 A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 자, 이런 경우에 비상인이죠. 비상인과 상인 사이의 거래야. 근데 돈을 빌렸잖아. 돈을 빌린 뭐다? 상인이 돈을 빌리는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소멸시효 몇 년이에요? 5년. 그죠? 10년에 5년이요. 그 다음에 법정이율도 6%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D 입장에서 이게 야 너가 애 유학자금 필요하다 그래서 빌려달라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유학자금으로 빌려준 거잖아. 그거는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라고 반증을 하게 되면 몇 년? 10년이 된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가르마를 잘 타셔야 된다. 대신 이건 뭐다? 상인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늘 상사 사례에서는 A, B가 나오고 가불이 나오면 양쪽이 상인이냐 아니냐부터 먼저 체크하셔야 돼. 출발점이야. 그래서 상법 공부할 때 상인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례나 문제를 풀 때 만약에 사례형 객이 나온다든지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상인이냐 아니냐 그 채권 채무의 성격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된다. 자, 이거는 이제 상인일 때 보조적 상행위하고 기본적 상행위 설명을 드린 거고, 요거는 지금 A가 이미 식당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인이 영업을 개업을 해가지고 식당을 개업해서 영업하면 상인이면은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다? 개업 준비행위라는 개업 준비. A가 전주 식당을 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식당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뭘 할 거예요? 먼저 식당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식당, 어떤 식당을 할지, 내가 그 비빔밥 식당을 할까, 아니면 뭐 돈가스를 할까, 뭐 스시를 할까, 뭐 여러 가지 음식도 종류도 정해야 될 거고, 먼저 식당 건물 임대차도 해야 될 거고, 그죠? 건물 있으면 다행이지만 건물 없으면 건물도 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주방 설비 이런 것도 구매를 해야 되고, 또 내가 뭐 요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요리사 자격이 없으면 주방장도 구해야 되고, 혹은 나 혼자 영업하기 힘들면 직원, 서빙하는 직원도 구해야 되겠죠. 직원 모집 이런 것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간판도 부착을 해야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한다 광고도 해야 되겠죠. 내가 이제 식당을 합니다라고 광고도 하고, 뭐 등등등. 혹은 내가 바로 하기는 좀 힘드니까 다른 사람이 식당하고 있는 거를 내가 인수할까? 영업을 인수할까? 영업 양수. 다른 사람이 하던 걸 내가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영업 양수도 가능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겠죠. 이렇게 쭉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업 개시. 뭐 사업자 등록도 하겠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상 뭐 인허가도 하고, 이런 거 여러 가지 해요. 여러 가지 해. 자, 그러면 어느 이때 영업을 시작해? 어느 시점에 상인이 된다고 봐요? 영업을 시작한 건 뭐다? 이 영업을 개시한 시점부터 장사를 한 거잖아요. 그죠? 기본적 상행위는 영업을 해서 식당을 여러 가지 손님 받아서 물건, 음식을 팔았을 때부터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칙 엄격하게 보면 이때 영업이 개시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때 상인 자격 취득하느냐? 이게 뭐다? 이때부터 이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상행위 총칙편을 적용할 거냐? 상법을 적용할 거냐? 이때 이후, 영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적용할 거냐? 그러고 보니까 좀 아니잖아. 그 전에 뭐 이렇게 물건도, 그러면 이런 거는 다 주방 설비 구매하고 임대차 계약하고 뭐 이런 간판 제작 맡기고 광고 맡기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민사라는 말이냐? 이런 거 그러면 민사시효가 적용되나? 이거는 좀 상거래의 신속을 위한, 또 법적 안정을 위한 상법의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상인 자격을, 자연인의 상인 자격 취득 시점을 앞으로 당겨주는 거야. 영업 개시가 아니라 당겨주는 거야. 그러면 언제까지 당겨주냐? 언제까지 당겨줘야 되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되겠죠. 판례가 뭐라 보느냐? 간판을 부착하거나 뭐 등기를 하거나
광고를 하는 거는 이건 대외적으로 내가 상인입니다라고 완전히 그 표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까지는 이거는 당연한 거고, 이건 당연한 거고,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직원을 채용을 하거나 뭐 영업을 양수하거나 건물을 임대차하거나 이렇게 행위의 외형상 객관적 성질을 비춰볼 때, 아, 저 사람이 영업을 위한 준비, 개업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행위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들, 건물 임대차, 직원 모집, 영업 양수, 이러한 행위는 뭐다?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 즉, 이걸 해가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해서 직원 채용에 돈 버는 건 아니잖아. 돈을 버는, 식당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행위니까 이거는 보조적 상행인데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고, 그때 이 행위를 한 시점에 뭐다?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상인 자격. 그러면 요 뒤에 직원을 모집한 다음에 돈을 빌렸어요. 만약에 직원을 모집한 다음에 돈을 빌렸으면 그건 어떻게 돼? 상인이 되는 거야. 직원을 모집하고 영업 양수한 다음에 은행 가서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상인이 돈을 빌린 거니까 상법이 적용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상인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돈을 빌렸어. 개업 준비 행위 과정에서 자금 차입. A가 식당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뭐 설비도 사고 임대차 보증금도 모자라고 막 이렇게 해서 직원들 뭐 이렇게 이적하는데 사이닝 피도 모자라고 해서 은행 가서 돈을 빌렸다. 아니 뭐 개인한테, 친구한테 빌려야 되겠죠. 개인인 친구한테 돈을 빌렸다. 그럼 이렇게 자금 차입을 했을 때 이 자금 차입 행위를 개업 준비 행위로 볼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 판례가 뭐라 보느냐? 돈을 빌리는 거는 이런 행위들과 달리 아까 뭐 애 유학 보내려고 필요할 수도 있고 자기 생활비 필요해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그 행위의 성질상 영업을 위한 행위와 영업 개업 준비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다만 행위자의 의도가, 주관적인 의도가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의 의도로 돈을 빌렸고, 그 돈을 빌려준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에 의해서 아, 얘가 식당을 하는데 식당에 필요한 보증금, 직원, 설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구나라고 알고 있었다면 그때는 뭐다? 상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게 판례.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다? 자금 차입에 대한 게 문제가 나오겠죠. 시험에 나오면, 그죠? 이걸 묻겠죠. 이거 물으면 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상행위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보면 다 이거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 물어볼 때는 이런 뭐 직원 뽑았느냐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거예요. 그죠? 당연히 요 개념은 뭐다? 상인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개업 준비 행위 단계에서 돈을 빌린 경우. 근데 상인이 영업을 이미 시작했어. 전주 식당을 시작한 다음에 아까 전에 친구한테 돈을 빌리는 건 뭐다? 이게 적용 안 돼요. 거기서 이 사례를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때는 그 뭐야? 일방적 상행위 조항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영업을 개시했으니까 이미 상인이고, 상인이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도 그거는 상거래야. 일방적 상행위죠. 그거는 3조만 쓰면 돼. 그게 문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지. 사례로 나오겠어요? 그건 안 나온다니까. 쓸 게 없잖아. 그건 안 나와. 그런데 뭐 기록이나 이런 거에 잠깐 작은 쟁점으로 넣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사례로 나오는 거는 상인 자격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거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이게 제가 강의하면서 좀 말씀드리는데 개그로 나올 수 있는 부분과 사례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게 다 나누어지거든요. 여기서는 이거는 사례 대비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모의에도 사례로 나온 거예요. 이 문제를 잘 읽어야 되겠죠. 지문에서 영업을 개시했느냐 안 했느냐, 상인 자격을 취득했느냐 안 했느냐, 비상인인 시점에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친구에게 내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있는데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친구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빌려줬다라고 하면 아, 이거 써주라는 거구나. 이 판례 써주라는 거구나. 그죠? 아셔야 되고, 자, 세 번째 판례는 뭐냐? 이렇게 돈을 빌리는 행위, 이런 개업 준비 행위 등등이 상법이 적용되기 위해서, 개업 준비 행위가 상행위의 개업 준비 행위로 인해서 상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한 개업, 자기를 위한 영업의 준비 행위를 해야 된다. 타인의 영업을 준비하는 행위로 한 거는 상행위가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표이사가 될 자가 설립될 회사를 위해서 개인 자격에서 돈을 빌렸어. 혹은 A가 식당을 하는데 A의 친구 B가 A를 도와주려고 A를 위해서 자기 친구 C한테 돈을 빌렸어. 그런 경우에는 개업 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객 대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앞으로 옵니다. 4페이지. 5번 자연인의 상인 자격 취득 시점. 그래서 보시면 자연인이죠. 법인이 아니에요. 법인은 상인 자격 언제 취득한다고? 설립 등기 시에. 법인의 상인 자격 취득 시점이란 말은 쟁점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야. 그거는 객 대비용으로 설립 등기 시에 취득한다. 자, 보시면 1번 기본적 상행위의 개시 전에, 기본적 상행위 뭐? 식당을 시작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언제? 준비 행위를 한 때에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그죠? 이렇게 뭐 직원을 고용하거나 건물을 빌린 때 이때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거예요. 개업 준비 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됩니다. 개업 준비 행위는 상호 등기, 광고, 간판 부착 등에 의해서 영업 의사를 일반적 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를 구입하거나 빌리거나 영업 양수하거나 상업 사용인의 고용 등 준비 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해의 준비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그죠? 이걸로 돈 버는 건 아니잖아.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행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내년에 시험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별표 해놓고 꼭 숙지하십시오. 자, 2번. 사례에 나올 수 있는 건 2번이죠. 영업자금 차입 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는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였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에 의해서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을 경우에는 상법에 관한 상법 규정이 상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 그래서 친구가 전주식당을 하는데 친구가 돈을 빌려줬다. 너 식당 뭐 자재 구입하고 임대차 보증금 필요하다 돈 빌려주면 그거는 상행위가 돼. 그런데 만약에 개업 준비 행위 하는데 A가 은행 가서 돈 빌렸다. 이건 쟁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A가 은행 가서 돈을 빌렸다고 이건 당연히 상행위가 되는 거야. 왜? 은행이 상인이니까 일방적 상인. 이때는 개업 준비행위 쟁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써줘야 된다면 간단하게만 언급해줘야지, 그죠?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은행이 상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뭐 이 쟁점으로 갈 것도 없는 거예요. 양쪽이 다 비상인일 때 꼭 작년에 사례했는데 많이 틀린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모하고 막 모의 시험 봤을 때 막 틀린 부분들 많이 틀리세요. 지금은 이해되시죠? 막상 사례 문제 보면은 답안 써보면은 또 이상하게 막 가요. 예. 꼭 그렇게 가지 않도록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영업 준비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내가 상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야지. 남이 상인 되는데 내가 도와주는 거, 그거는 나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선 상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어떤 자가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행위는 행위를 한 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 회사 설립을 위해서 개인이 한 행위는 그것이 설립 중 회사의 행위로 인정되어 장래 설립될 회사의 효력이 미쳐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있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그죠? 여기서 회사니까 설립 중 회사의 쟁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변론으로 하고, 장래 설립될 회사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개인, 그 행위를 한 개인의, 이때는 대표이사가 될 자였죠. 개인의 상행위가 되어서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요 판례 사안의 경우에는 회사에 갑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A가 나중에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그 회사에. 근데 그 회사에 자금이 필요해서 A가 자기의 고향 후배한테 가서 돈을 빌렸어요. B한테. 돈을 빌렸는데 안 갚은 거지. 근데 그 돈이 실제로 갑회사를 위해서 사용이 됐어. 그랬더니 B가 돈을 빌려준 고향 후배가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자식들이, 상속인들이 돈 달라라고 했더니 A가 회사도 잘 되는데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7년, 8년 지나 돈 달라니까 야, 그거 상사채권이야. 내가 회사를 위해 가지고 돈 빌린 건데 그럼 개업 준비 행위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상사채권이 5년 지났으니까 못 줘. 이랬던 거예요. 판사님이 괘씸한 놈. 네가 개인적으로 빌린 거 아니야, 그거는. 네가 회사가 된 건 아니잖아. 개업 준비 중인지 몰라도 그게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민사채권으로 물어줘라고 판결했다는 겁니다. 그 판례 사안인데 나중에 이제 또 우리 회사편 가면 봅니다. 요것도 충분히 이제 사례로 구성할 수는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첫 시간 상인 가지고 두 페이지 나갔네요. 선생님 과연 이제 진도 안에 다 끝낼 수 있습니까? 불안하실 텐데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예. 자, 한 15분만 쉬었다가 그 3시 15분에 무조건 마쳐야 되니까요. 15분만 쉬었다가 다음 상업 상임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